아덴만 여명 작전을 기억하는가? 캄보디아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대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과 유착하여 사실상 한국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던 그들. 하지만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신들의 주권보다 우리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길 것이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었기에 한국과의 심장부에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총 한 발 없이 오직 서류 몇 장만으로 부패한 권력의 숨통을 끊어버린 그 누구도 몰랐던 외교 전쟁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20년 넘게 동남아시아의 분쟁 지역과 범죄 현장을 취재해온 저 태국 국민방송의 차크리에게도 이곳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살을 태울 듯한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질척하게 떠다니는 절망의 냄새,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허술하게 둘러쳐진 낡은 연립주택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먼지투성이 골목에 버려지듯 자리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저 안에서 지옥도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릿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역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태국 사람입니다. 차크리 선배님. 옆에서 촬영기기를 정비하던 후배 기자 나타폰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이곳 캄보디아로 넘어온 태국의 젊은이들이 실종되거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번 희생자는 고작 22살의 대학생 위나이였습니다. 방콕의 이름난 대학에 다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묻자 나타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늘 하던 소리입니다. 개인적인 다툼이랍니다. 젊은이들끼리 싸우다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라는군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겨우 30분. 저 멀리 그늘에서 부채질이나 하고 있는 캄보디아 경찰들은 시신을 대충 수습하기만 했을 뿐 현장 감식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촬영기기를 들고 통제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유난히 나온 경찰 간부 하나가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지역 경찰서의 책임자인 소반 반장이었습니다. 여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자 양반.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낀 것처럼 느글거렸습니다. 수사라는 단어가 저렇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반장님,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방콕에서 유인책이 피해자를 속여 이곳으로 데려왔고 불법적인 일을 강요당하다가 살해당한 겁니다. 제가 이미 취재해온 내용입니다. 제 말에 소반 반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차크리 기자님, 당신은 기자지 경찰이 아닙니다. 소설 쓰지 마십시오. 그냥 취한 애들끼리 싸운 겁니다. 이런 일 여기선 흔합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귀찮게 굴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끔찍한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기 충격의 흔적과 구타 자국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싸움에서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간 소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발짝 다가서더니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푸놈펜의 햇살은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방콕에서 온 손님에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더위 먹기 싫으면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서 시원한 망고 주스나 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충고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태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의 신분이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곳, 공권력이 곧 깡패와 동의어인 땅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저 부패한 경찰 뒤에 이 모든 것을 비호하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타폰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배님, 소용없습니다. 저들은 한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고작 22살입니다.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려던 청년이라고요. 연립주택 2층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위나이는 저곳에서 뛰어내리려다 붙잡혀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태국 대사관에는 연락해봤냐고 묻자 나타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와 있습니다.
저기 차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하는 일이라곤 유감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시신을 수습해서 태국으로 보내는 게 그들의 유일한 임무죠. 국가란 무엇인가? 자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을 때 시신이나 수습해서 돌려보내는 게 국가가 할 일의 전부란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술한 통제선 안쪽 수풀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핀 뒤 재빨리 그곳으로 다가가 물건을 주워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코끼리 모양의 열쇠고리였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아들 위나이. 사랑한다. 아마도 위나이의 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도시에서 제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푸놈펜 시내의 한 허름한 찻집에서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내무부의 하급관리였지만 오랫동안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차크리 기자님. 또 태국 청년이 죽었다면서요. 그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배우가 누굽니까? 제 질문에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작하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이 도시의 그림자 말입니다. 프린스 홀딩스 연합체입니까?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쉬. 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벽에도 귀가 달려 있습니다. 프린스 홀딩스 연합체. 겉으로는 부동산 개발, 도박장 사업을 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지만 그 실체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뻗친 범죄 연합체였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손을 대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캄보디아 정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아들부터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그들과 연결되지 않은 고위 관료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보다 그들이 뿌리는 검은 돈이 이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죠. 정보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나이라는 청년은 왜 죽은 겁니까? 그 청년이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탈출만 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산망 중심부에 저장된 고객 정보, 자금 세탁 기록 같은 핵심 정보를 빼내려 했다더군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위나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지옥의 심장부를 파괴하려 했던 전사였던 겁니다. 조직은 본보기로 그를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다른 노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노예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감금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현대판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국적도 인권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직의 불을 불려주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차크리 기자님, 이 문제는 국가 대 국가로 맞서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네 태국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적 마찰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것이 비정한 국제 외교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인 유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 회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는 태국인 대학생이 살해당했고 한국인 유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프린스 홀딩스 연합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브리핑 현장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대변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숙한 거짓말로 포장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자님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를 가지고 국가 전체의 치안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프린스 홀딩스는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캄보디아는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주권과 내정 간섭이라는 그럴듯한 단어 뒤에 숨어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든 외부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호텔방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반 반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차크리 기자. 내 충고를 무시했더군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신. 혀가 너무 길면 목숨이 짧아지는 법입니다. 방콕에 있는 당신 아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 딸은 올해 몇 살이었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까지 뒷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자 호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방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본 모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방송 첫 소식은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태국인 기자 메콩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될 테니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위협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협박은 처음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나며 알림이 떴습니다. 태국 본사에서 보낸 긴급 속보였습니다. 속보, 한국 정부, 자국민 실종 사건 관련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합동대응팀 캄보디아의 급파 결정. 순간 제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동대응팀, 국가정보원, 경찰청. 그 단어들이 망막에 박혀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깊은 유감, 철저한 조사 촉구 같은 외교적 수사로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행동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선포였습니다.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와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범죄. 제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직접 칼을 뽑아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삭제했던 기사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땅에 도착한 아시아의 해결사. 대한민국,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캄보디아의 끈적한 밤 공기를 가르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운 탓에 눈은 뻑뻑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어젯밤 한국 정부의 발표는 단순한 희망의 불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꺼져가던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으로서의 분노를 다시금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만든 일종의 각성제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 동이 트기도 전에 푸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국가정보기관까지 동원된 합동대응팀. 이것은 분명 평범한 외교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고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이미 캄보디아 내부에 비밀 작전팀이 침투해 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분위기는 마치 전쟁이라도 시작될 것처럼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부패한 왕국의 심장부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는 첫날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서 출발한 정부 전용기가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진기에서 섬광이 터져나왔고 방송 기자들은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를 자국으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나타폰에게 촬영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지시하며 입국장 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등장할 것인가? 단호한 표정의 전투 요원들일까? 아니면 날카로운 눈빛의 정보 요원들일까? 그러나 제 모든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한국의 합동대응팀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첩보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영락없는 외교관과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단장은 박성진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의 인상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냉철한 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비장함이나 살기 대신 차분함과 이성적인 분석력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준비해온 듯한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실종 상태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무사 귀환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력 사업들을 점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 찬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강력한 경고나 단호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실망의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역시 허탈한 마음에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밋밋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나타폰이 제게 다가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저희 태국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성명서와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어쩌면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외교적 절차만 밟다가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던 희망이 차가운 재가 되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성진 단장의 뒤를 따르던 단원들 중 일부는 기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의 모든 것을 스캔하듯이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공항의 구조, 보안 요원들의 배치, 비상구의 위치까지 샅샅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무언가 중얼거리며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극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범한 공무원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이야말로 이번 작전의 진짜 칼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의 공식적인 첫날 일정은 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현장이나 캄보디아 경찰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찾아간 곳은 푸놈펜 외곽에 위치한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자금으로 지어진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저와 다른 외신 기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박성진 단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자비로운 후원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양국의 밝은 미래를 이어줄 소중한 다리입니다.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 앞에서 그가 한 연설은 완벽한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학교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없는지를 물었고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관리들은 감격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그들은 자국민을 구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규모 추가 원조를 약속하러 온 손님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들이 말한 모든 수단의 실체란 말인가? 자국민이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생사가 불투명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학교나 방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저들 역시 거대한 부패의 벽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이미지만 챙긴 채 돌아가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의 행보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방문한 곳은 캄보디아 경제개발부였습니다. 안건은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대교 건설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이 대교가 완공되면 푸놈펜의 물류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의 진정한 친구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성진 단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말을 듣는 캄보디아 경제부 장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억 불이 오가는 거대한 사업 앞에서 실종된 한국인 유학생의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위선적인 장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저들과 더러운 거래를 하러 온 것인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세상은 다 똑같은 것인가? 힘없는 자들의 희생을 딛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바쁜 것인가? 저는 제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털어놓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뭘 하러 온 겁니까? 사람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쓰러 온 것 같습니다. 저들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정보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나지막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크리 기자님, 때로는 사자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포효가 아니라 소리 없는 어슬렁거림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표면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물밑에서는 지금 거대한 해일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의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낮에 평화로운 모습이 위장이라면 밤에는 분명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나타폰과 함께 한국 대사관이 보이는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잠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 예상대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유독 3층의 한쪽 구역만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들이 그곳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낮에 봤던 외교관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한결같이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듯 외교관 번호판이 없는 평범한 차량을 이용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성능 망원 렌즈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곳이 바로 이번 작전의 진짜 심장부, 비밀 상황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사관 후문을 통해 나온 한 남자가 주변을 경계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는 바로 캄보디아 내무부 전산실에서 일하는 제 정보원의 동료였습니다. 그가 왜 이 시간에 한국 대사관에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다음날 아침 정보원과 다시 비밀리에 접선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고 안색은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젯밤 당신 동료가 한국 대사관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 말에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입니다. 차크리 기자님.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인들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협조조약과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말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실종된 자국민의 통신 및 금융 기록을 추적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자료의 양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캄보디아 내에서 이루어진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해외 송금 내역과 주요 통신사들의 특정 시간대 통화 기록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조약을 근거로 들이미니 거부할 명분도 없었죠. 하지만 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어도 몇 년은 좋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신용만 하는 척 자료를 넘겨준 겁니다. 어차피 저들이 분석하지 못할 거라고 비웃으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해냈다는 겁니까? 정보원은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습니다. 해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룻밤 만에 우리가 몇 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어젯밤 내 동료는 그들의 요청으로 대사관에 불려가 자료를 검증하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곳은 대사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분석기관의 본부와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거대한 화면에 떠오른 수억 개의 데이터 속에서 돈의 흐름과 통신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엮어내고 있었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지도를 그려내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가짜 계좌와 대포폰의 정글 속에서 모든 검은 돈이 단 하나의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요. 바로 프린스 홀딩스 연합체와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마침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낮에 학교를 방문하고 다리 건설을 논의했던 것은 모두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위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은 이미 캄보디아 부패 권력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 하룻밤의 데이터 분석만으로 이 나라의 치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성진 단장이 캄보디아 관리들을 만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상호 협력과 투명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실은 얼마나 섬뜩하고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의 목줄은 우리 손에 있다는 소리 없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정보원과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푸놈펜의 거리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저 건물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패와 거래가 이미 한국인들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텔레비전에서는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의 긴급 성명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극도로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합동대응팀의 일부 활동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불법적인 자료 요구를 거부하며 모든 수사 공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그들은 주권이라는 마지막 방패 뒤로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한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완강한 저항 앞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이 방패를 깨부술 또 다른 무기를 꺼내들 것인가? 온 세상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다음 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고요하고도 치밀한 사람들은 분명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침투는 끝났습니다. 이제 곧 진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푸놈펜의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은 보이지 않는 계엄령과도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향한 은밀한 감시와 협박에 머물렀던 그들의 압박은 이제 도시 전체를 향한 노골적이고 공세적인 적대감으로 변모했습니다. 거리는 눈에 띄게 삼엄해졌고 주요 길목마다 무장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신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은 하루 종일 한국을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오만한 선진국의 내정 간섭, 주권 침탈을 노리는 경제 제국주의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 사실은 캄보디아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고도의 술책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방송에서는 실종된 한국인 유학생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악의적인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거짓을 버무려 한국을 가해자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여론전이 전면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가 머무는 숙소 주변에서도 즉각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숙소 직원은 이제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피했고 제가 취재를 위해 3륜차를 잡으려고 하면 운전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외면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국인인 저조차 이러한데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인들이 겪을 압박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국 합동대응팀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주변의 경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해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이 대사관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통제하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사실상의 연금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의 손과 발을 대사관 안에 완벽하게 묶어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린 형국이었습니다. 며칠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한국팀이 아닌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의 편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실종된 한국인 학생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고 한국팀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비난 여론만 뒤집어쓴 채 철수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캄보디아 정부의 주장에 점차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은 한국에게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정보원에게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차크리 기자님. 이제는 저도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이 내부 조력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대사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한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벽한 도간에 든 쥐신세입니다. 그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팀이 가진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증거가 사실이라 해도 주권을 침해하며 얻은 자료는 국제법상 그 어떤 효력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활하고 영악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법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칼이 오히려 정의를 베는 흉기로 둔갑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정보원은 마지막으로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푸놈펜 시내의 코리아타운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경찰들이 사소한 법규 위반을 핑계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샅샅이 뒤지고 교민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불신 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쯤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다음 표적은 당신들 교민 전체가 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죠. 전화가 끊긴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한국 교민 전체를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국 이 부당한 요구 앞에 무릎 꿇고 철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숙소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소반 반장을 포함한 4명의 캄보디아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차크리 기자, 당신이 불법적인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말이야. 방을 좀 수색해야겠어. 소반 반장은 영장도 없이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가방과 옷가지들을 난폭하게 헤집어 놓았고 취재 수첩과 휴대용 전산기까지 압수하려 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나는 정식 취재 허가를 받은 기자입니다. 제가 항의했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다. 우리의 법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용의자일 뿐이야. 그들의 목적은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겁주고 이 상황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뒤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듯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반은 문을 나서기 전 저를 돌아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인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어. 그들은 곧 떠날 테고 당신은 여기에 혼자 남게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오늘처럼 친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문이 닫히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망연자실해 있던 바로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한 줄짜리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자정 메콩강변 7번 부두.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더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타폰에게 저의 행선지를 알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밤의 메콩강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7번 부두는 낡고 버려진 곳이어서 인적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한국 합동대응팀의 젊은 분석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대사관 밖은 위험합니다. 제가 놀라서 묻자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곳을 다니는 게 저희 일입니다. 차크리 기자님, 짧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차분하고 냉철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여론전을 펼치고 저희를 고립시키고 교민들을 위협하는 것까지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계획의 일부라는 말입니까? 계획의 일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대방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대응에 대한 저희만의 해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지난 며칠간 분석한 자료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왜 캄보디아 정부가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저희를 막으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저희를 압박하면 할수록 그들의 범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승리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 캄보디아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실종된 한국 학생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발표할 겁니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저희의 모든 활동 명분을 없애버리려는 속셈이죠. 그 순간에 맞춰 이 저장 장치 안의 자료를 당신의 방송사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작은 저장 장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이 거대한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힘이 담겨 있다는 말인가? 다음 날 예고된 대로 캄보디아 정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직접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신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종 상태인 한국인 유학생은 사실 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조직의 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범죄자 개인의 일탈 행위입니다. 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팀은 범죄자를 비호하러 온 파렴치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타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사는 준비된 영상을 전 세계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대형 화면에 갑자기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국팀이 건넨 자료였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된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로 프린스 홀딩스 연합체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내무부 장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것은 그 비밀 계좌의 돈 일부가 중국 마카오에 있는 또 다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악명 높은 중국 범죄 조직 사마페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최고 위층이 국제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팀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조여오던 포위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공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어젯밤 그 분석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오전 저희는 그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제시할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조차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대체 그들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란 말인가?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충격적인 진실은 푸놈펜의 아침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침묵과 혼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은 이제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저를 힐끔거렸고 거리를 활보하던 무장경찰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자신들조차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균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하룻밤 사이에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들의 추악한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방패막이로 내세웠던 주권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파렴치한 변명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합동대응팀 간의 마지막 비공개 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 저를 포함한 일부 외신 기자들의 참관을 특별히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외교 협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완전한 굴복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박제하려는 것이었죠. 회담 장소는 캄보디아 내무부 청사가 아닌 한국 대사관 내에 마련된 회의실이었습니다.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정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압도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워서 마치 거대한 얼음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긴 목재 탁자가 놓여 있었고 양쪽으로 두 나라의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박성진 단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마치 잘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고요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자신감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그들의 대표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주었던 오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패배한 장수의 초라함만이 그들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핏발선 눈으로 한국 대표단을 노려보기도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진 단장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떤 수사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톤이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캄보디아 대표단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며칠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국 간에 깊었던 우정과 신뢰가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탁자 위에 첫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봉투는 하얀색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땀과 희망이 담긴 기록입니다. 박성진 단장이 봉투에서 꺼낸 것은 두툼한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간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한 모든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내역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아이들이 웃으며 공부하던 학교, 가난한 이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 그리고 양국의 경제를 잇던 튼튼한 다리까지. 그것은 선의와 우정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발전에 진심으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자국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돈으로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이 학교와 병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선의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었지만 당신들은 그 땅에서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납치해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세웠지만 당신들은 그 땅에서 끔찍한 폭력과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 우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가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겨 내무부 장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정부 공적개발 원조 사업 전면 중단 및 기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공식 통보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한 자금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무언가 항변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박성진 단장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봉투는 불길한 느낌을 주는 누런색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배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어젯밤 전 세계를 경악시킨 검은 장부의 원본이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캄보디아 고위층들이 프린스 홀딩스 연합체로부터 어떻게 검은 돈을 받아왔는지, 그 돈이 어떤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유럽의 호화로운 별장과 고급 승용차들을 사들였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관님의 재산 형성 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놀라운 성공 신화를 다른 나라들과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상대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사본은 이미 스위스와 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내무부 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는 간신히 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사찰의 결과물이요. 국제사회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요. 그것은 패배를 앞둔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 단장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세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봉투는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인 듯 검은색이었습니다. 장관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양국 간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가 검은 봉투에서 꺼낸 마지막 보고서는 이전의 것들보다 훨씬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배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 일부가 중국 마카오의 특정 도박장 계좌로 흘러 들어간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최종 소유주는 국제사회가 테러 단체에 준하는 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의 거대 범죄 조직 삼합회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당신들의 부패 자금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의 일부였으며 당신들은 그들의 하수인이자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는 순간 캄보디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미국이 과연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검은 돈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체크메이트. 장기판의 왕이 피할 곳 없이 완벽하게 외통수에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카드를 확인시킨 박성진 단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상가가 아닌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의 목소리로 그의 마지막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탁자 위로 얇은 서류 한 장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희는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10,000km를 날아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해당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푸놈펜은 소말리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사법체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경찰은 범죄자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종된 우리 국민은 우리 군이 직접 구출하겠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캄보디아 영토 내 인명구조활동 및 작전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식 각서. 그것은 한 국가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라는 외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굴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3개의 보고서는 양국 간의 비밀로 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이 모든 진실은 지금 이 순간부로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단장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것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주어진 운명의 1분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든 그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진 단장은 서명이 끝난 각서를 말없이 받아들고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캄보디아 대표단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거대한 목소리나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드는 치밀한 정보력.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를 움직이는 냉철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 한 사람의 목숨을 국가의 존엄과 동일시하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것이야말로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박성진 단장은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어디론가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은 열렸다. 지금 즉시 여명 작전을 개시하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외교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강철 같은 약속을 실행에 옮길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치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겨우 솟구쳐 나온 사람처럼 거칠고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 온몸을 짓누르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그 강력했던 여파는 온몸의 신경을 기분 좋게 마비시킬 듯 강력했습니다. 제가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지엄한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독립국가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벽을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세계 외교사의 길이 기록될 만한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유령처럼 남겨진 캄보디아 대표단의 텅 빈 눈동자와 복도 끝에서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게 울려 퍼졌던 박성진 단장의 그 한마디, 길은 열렸다. 이 두 개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끝없이 교차하며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대사관을 빠져나오자 바깥 세상의 공기는 제가 몇 시간 전에 들어갈 때와는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푸놈펜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도시 전체를 감싸던 인위적이고 오만한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서늘하고 텅 빈 정적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초조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의 수행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 나오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는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한 채 허둥지둥 차문을 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성과 계산적인 복종심 대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고 어두운 절망감만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역사적인 회담을 참관했던 다른 외신 기자들 역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방금 자신이 목격한 광경의 엄청난 무게를 각자의 머릿속에서 가늠하느라 여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기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연신 담배만 피워댔고 일본에서 온 기자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뺨을 가볍게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저들 역시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힘이란 무엇인가, 외교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들이 평생 쌓아왔던 기존의 관념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나타폰이 제게 다가와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들의 표정이 마치 나라라도 잃은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나지막히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일세.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자존심과 주권을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통째로 헌납했네. 우리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도 역사적인 진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전 세계에 타전해야만 했습니다. 숙소의 비좁은 방을 급조해서 만든 임시방송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고도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취재 기록과 방금 전 회담에서 정신없이 기록한 메모들을 빠르게 정리하며 곧 시작될 저녁 뉴스 생방송의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전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내야 하는가?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제 손가락은 마치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억울하게 죽어간 태국의 이름 없는 젊은이 위나이였고 그 비극의 끝은 이름 모를 한국인 실종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국가 전체가 움직인 대한민국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과장도 축소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 전 세계에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방콕의 본사 방송국과 현장 연결이 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저녁 뉴스 진행자의 얼굴 역시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도 이전대 미문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차크리 특파원, 지금 푸놈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젯밤 저희 방송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추악한 부패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저는 카메라의 붉은 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준비된 첫 마디를 뱉었습니다. 네, 진행자님. 이곳 푸놈펜은 지금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고요함은 결코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린 뒤의 거대한 공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의 폭로는 거대한 서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이 사태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무게를 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합동대응팀이 어떻게 캄보디아 정부의 치명적인 부패 증거를 차례로 제시하며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떤 믿을 수 없고 굴욕적인 문서의 서명을 받아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공식각서라는 단어를 제 입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 방콕의 스튜디오에서는 저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크고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진행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차크리 특파원.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자국 영토 안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작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제법상 사실상의 주권 포기 선언과도 같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제 두 눈으로 서명이 완료된 그 각서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복잡한 국제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오직 치밀하고도 압도적인 정보력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원칙만으로 한 국가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이기도 했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깊은 경외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명분으로 이토록 강경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행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까 회의실에서 들었던 박성진 단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차분했지만 강철 같았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원칙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목숨값은 부패한 정권 전체의 가치보다 무겁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인 국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나라의 주권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금기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창밖의 하늘은 서서히 짙고 깊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놈펜의 밤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오르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수많은 관객들처럼 말입니다. 방송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귓속에 이명처럼 낮은 저음의 울림이었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도 인근 공사장의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대기를 찢고 도시의 건물들을 미세하게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었습니다. 저와 나타포는 거의 동시에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짙은 장막을 무자비하게 찢고 여러 개의 거대한 불빛이 완벽한 일렬로 늘어서서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그것은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비행체보다도 거대하고 위압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묵직하고 단단한 동체를 드러낸 거대한 군용 수송기들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강철의 신들처럼 단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푸놈펜 상공으로 유유히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캄보디아의 방공망은 깊은 침묵을 지켰고 공항 관제탑은 그 어떤 경고 방송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푸놈펜의 하늘은 더 이상 캄보디아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잠시 빌린 신성하고도 엄중한 작전 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향해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 뒤로 보이는 저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결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굳은 약속이 강철의 날개를 달고 이 절망의 땅에 마침내 도착하고 있습니다. 수송기 편대는 도시 상공을 낮게 한 바퀴 선회하더니 어둠 속에 잠긴 푸놈펜 공항을 향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도 정확하게 차례대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은 마치 거대한 어미새가 위험에 빠진 자신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 지상의 둥지로 내려앉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도시의 다른 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린 병력들이 마침내 작전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카롭게 밤 공기를 가르는 회전익 항공기의 파열음이 푸놈펜의 깊은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여명작전. 박성진 단장이 암호처럼 내뱉었던 그 이름처럼 그들은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시간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희망찬 여명을 열기 위해 마침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친 뒤 저는 한동안 넋을 잃은 채 창가에 서서 서서히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어느새 위나이의 낡고 해진 코끼리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가슴 아픈 시작이었던 힘없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태국 청년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고 차가운 열쇠고리를 따뜻하게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작전을 실행한 것이 나의 조국 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도 과연 이들처럼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뜨거운 감정이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은 한 나라의 우월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오만한 장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세상의 모든 상식과 관례를 뛰어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 오늘 대한민국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핏빛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굴욕과 종말의 아침이겠지만 어둠 속에 짐승처럼 갇혀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침내 찾아온 구원과 해방의 아침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이 길고 길었던 취재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오늘 새벽 푸놈펜의 하늘 위로 강철의 여명이 밝았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알게 되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가장 힘없고 이름 없는 자국민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귀 기울이고 그를 구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대한민국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회전익 항공기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이 길고 어두웠던 절망의 땅에도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ODA라는 호위와 검은 장부라는 비수를 동시에 휘두른 대한민국의 방식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의를 배신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는 국가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지켜낸다는 강철 같은 약속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10년 전 소말리아의 해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캄보디아 장관 앞에서 3개의 서류 봉투가 차례로 꺼내졌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어땠나요? 가장 통쾌했던 압박의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